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2024년 인도가 마침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에 등극했습니다. 무려 14억 5천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8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면서 1인당 소득은 겨우 2,695달러에 불과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60만 원, 월 30만 원 수준이에요. 도대체 요일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인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현대자동차는 인도에 6조 원을 쏟아붓고 있고요. 포스코는 인도 최대 철강 기업과 손잡고 수십조짜리 제철소를 짓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직접 인도를 국빈 방문했고 10에서 100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역사적인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왜 한국은 그토록 인도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인도의 빈곤 구조, 그리고 한국과 인도가 맺고 있는 소름돋는 전략 동맹의 본질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국제 경제 이야기가 결국 여러분의 주가, 여러분의 일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와 직결된다는 사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납득하실 겁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PRT1 인도의 역설. 왜 세계 3위 경제가 이렇게 가난할까? 자,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인도의 명목 GDP는 약 3조 9천억 달러.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그런데 이걸 14억 5천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소득이 고작 2,695달러밖에 안 됩니다. 세계 평균의 19% 수준이에요. 이걸 우리 일상에 비유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조를 버는데 그 돈을 직원 3억 명한테 나누는 거랑 비슷합니다. 아무리 총액이 커도 1인당 몫은 쥐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 가난하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이 있어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육 시스템의 미스매치. 인도 성인의 약 26%는 아직도 글을 읽고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의 실업률이 11.2%라는 겁니다. 국가 평균 실업률 3.1%의 3배가 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돌릴 엔지니어는 부족한데 쓸데없는 학위 소지자는 넘쳐납니다. 이걸 기술 미스매치, 즉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인도 전체 고용의 90%는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집니다. 비공식 부문이 뭐냐고요? 고용계약서도 없고 4대 보험도 없고 최저임금 보호도 없는 일자리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구조죠. 그리고 인구의 44%가 여전히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이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7.7%에 불과해요. 44%의 노동력이 17%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생산성이 극도로 낮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마을에 100명이 살고 있는데 44명이 쌀농사를 짓는데 그 44명이 번 돈을 다 합쳐봤자 마을 전체 수입의 17%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카스트 제도와 젠더 불평등.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하층 카스트 출신은 금융 서비스도 못 받고 좋은 교육도 받기 어렵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의 세대에서 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고작 15% 내외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60% 중반이니까 한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그 절반이 경제활동을 거의 안 하는 겁니다. 거대한 생산 가능 인구를 그냥 사장시키고 있는 셈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인지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번째, 공공 인프라의 붕괴. 깨끗한 물, 안정적인 전기, 위생시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빈곤층에게는 여전히 사치입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빚을 내야 합니다. 그 빚이 또 가게를 옥죄고 가난은 대물림됩니다. 이 4가지 구조적 문제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도는 14억 명의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도 1인당 소득이 바닥을 끼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데이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8%를 가져갑니다. 하위 50%, 즉 7억 명이 가져가는 건 고작 15%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성장이라는 건 사실 극소수에게만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인 셈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은 성장의 과실을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할까요? 바로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PARTE 인도가 한국에 손을 내민 진짜 이유. 인도 정부는 지금 메이크 인 인디아 메이크 인 인디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한마디로 인도를 제조업 강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겁니다. 왜 제조업이냐고요? 인도는 서비스업이 GDP의 54%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입니다. 농업 국가에서 제조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비스업으로 점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서비스업은 모든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받은 일부만 먹을 수 있는 파이거든요. 반면 제조업은 다릅니다. 저숙련 노동자도 고용할 수 있고 기술도 익히고 임금도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1960년대부터 걸어온 길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도는 지금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전 세계적 흐름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이 모두 중국 대신 인도에 공장을 짓고 싶어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도에게 가장 필요한 파트너가 누구냐고요? 바로 한국입니다. 인도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 조선 기술, 자동차 기술, 철강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장 건물이 아니라 부품 생태계, 공급망 관리 시스템, 숙련 노동자 양성 노하우까지 통째로 이식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압축 성장의 DNA가 인도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롤모델인 겁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이미 수백 년의 역사를 걸쳐 성장했기 때문에 그 공식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이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압축 성장의 청사진이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거든요. 벤치마킹이 가능합니다. PART3 한국이 인도에 목숨을 거는 소름 돋는 진짜 이유. 자, 이제 방향을 뒤집어서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이 인도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국이 더 절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낱낱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 가지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한폭탄, 인구 절벽.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역대 세계 최저입니다. 20년 후, 30년 후 한국은 젊은 노동자가 씨가 마릅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해외의 젊은 인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인력이 가장 풍부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평균 연령이 28세입니다. 한국은 44세예요. 인도에는 매년 수백만 명의 청년이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두 번째 시한폭탄, 내수 시장 포화. 5천만 명의 한국 내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가전, 자동차, 식품, 모든 분야에서 성장의 여지가 좁아졌습니다. 새로운 폭발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14억 명의 시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인도 중산층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인도 중산층 이상 가구가 전체의 2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4억 명의 24%면 3억 3천만 명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랑 맞먹는 소비층이 인도에서 새로 탄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삼성, LG의 프리미엄 가전이 인도에서 팔리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반 세제 시장이 연 7% 성장할 때 프리미엄 세제는 26% 성장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도 중산층이 이제 싸구려 대신 고품질 제품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세 번째 시한폭탄,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반도체 생산을 의존하고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하는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요의 94%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공급망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인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입니다. 인도와 손을 잡는다는 건 단순한 무역 파트너를 넘어서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나누는 전략적 동맹국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시한폭탄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인도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살아남겠다는 생존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PART4 2026년 역사적인 한인 정상회담, 칩에서 100까지. 2026년 4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한인 공동 전략 비전 2영 2유 기영 3명분. 슬로건은 칩에서 100까지 프롬 치프스 투 시프스. 이 슬로건이 참 절묘합니다. 반도체 칩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선박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만드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함께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500억 달러로 2배 가까이 늘립니다. 현재 약 270억 달러 수준입니다. 둘째,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도에 5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26개의 신규 모델을 출시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함께 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를 글로벌 2위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셋째, 포스코가 인도 최대 철강 그룹 JSW와 함께 오디사주에 연산 6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짓습니다. 이 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이 인도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핵심 소재가 됩니다. 넷째, HD현대가 인도 남부에 조선소 건설을 지원합니다. 인도의 수출 물동량을 뒷받침할 선박을 인도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다섯째, 방산 분야에서도 손을 잡습니다. K9 자주포가 이미 인도에서 바지라라는 이름으로 100대 이상 운용 중인데 추가 계약과 함께 차세대 장갑차, 함정 건조까지 확대합니다. 여섯째, AI와 반도체, 6G 분야에서 디지털 브릿지라는 공동 협력 체계를 출범시킵니다. 우주 분야에서도 인도 우주연구기구 ISRO와 한국우주항공청 KSA가 공동 워킹그룹을 만들어 달 탐사와 위성 서비스를 함께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도에 한국 기술이 들어가고 한국의 인도 시장과 인력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인도는 한국의 압축 성장 DNA를 이식받고 한국은 14억 명의 미래 시장에서 우선순위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PARTO 당연히 장밋빛만은 아니다. 리스크와 현실적 과제.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는 건 진짜 분석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리스크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무역 불균형. 인도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2025년 기준 약 153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인도에 파는 건 210억 달러인데 인도가 한국에 파는 건 58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불균형이 지속되면 인도 내에서 한국 기업들만 돈 버는 거 아니냐는 반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인도는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나라예요. 한국이 인도산 의약품, 농산물, IT 서비스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 정치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인도 특유의 규제 장벽. 인도는 규제와 행정이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토지 수용 문제, 노동법, 각 주마다 다른 법체계. 대기업은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 장벽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국 전용 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원활하게 운영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 지정학적 불안. 중동 분쟁, 인도 파키스탄 긴장, 중국과의 국경 분쟁. 인도는 지정학적으로 언제든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인도와 한국이 공동 의존하는 해상 수송로가 막히는 날에는 두 나라 모두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고요? 인도태평양 시대에서 인도 없이 한국의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있어도 감수해야 할 베팅이 있고 이건 그런 경우입니다. OUTRO 철학적 결론.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신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그 차원에서 매우 솔직합니다. 한국에게 인도는 인구 절벽과 내수 포화를 돌파할 유일한 출구입니다. 인도에게 한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검증된 스승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 관계. 이걸 영어로 인터디펜던스, 상호의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단단한 동맹은 이념이나 감정이 아니라 상호의존에서 나왔습니다. 2030년 양국 교역 500억 달러 시대가 열린다면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인도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한국 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그리고 양국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이 돌아가는 공동 번영의 서막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과 인도의 전략 동맹, 진정한 윈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기업만 배 불리는 빈 약속으로 끝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이 항상 이 채널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세상의 진짜 이면을 함께 파헤치는 여정,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